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 패널들과 지역 이슈에 대해 톡 까놓고 이야기해보는 시사토크 톡 까놓고 톡입니다. 그럼 오늘 출연해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성만 동서포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최승재 지역재생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두 분 모두 스튜디오 출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톡 까놓고 톡의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하고 기부자에겐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기부를 받으니 좋고 기부를 한 사람은 세액공제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좋은, 그래서 더 기대를 모았던 제도인데요.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작돼 벌써 1년 6개월이 다 됐는데요. 무슨 일인지 기부금은 더 줄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고향사랑 기부제 현황과 과제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표님, 저희가 지난해 한 8월 이쯤이었죠? 8월쯤이었는데 톡 까놓고 톡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어요. 일단 정의부터 한번 다시 내려보고 가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어떤 제도입니까? 예,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자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이외에 자신의 고향이라든지 자기가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씩 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고요. 이 기부금의 10만 원까지는 그 세액이 전액 공제가 되고, 예.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16.5%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그런 제도이고, 또 기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부한 분에게 답례품을 줄 수가 있는데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제도를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러한 제도의 시행 목적을 살펴보면 첫째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충시키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있고, 또 그럼으로써 지역 주민들한테 복리 정진도 시킬 수 있고, 이제 길게는 그 지역에 대한 그 인구 소멸,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일반적으로 민간 단체를 거쳐서 하는 기부는 많았지만 지자체에 직접 현금을 기부하는 경우는 상당히 획기적이라는 반응이 좀 많았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시작된 거는 제일 처음에 논의가 된 거는 2007년도 12월 대선 때 문국현 당시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직전에 보니까 일본에서도 고령화와 지방 소멸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되면서 고향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요. 예. 사실 일본은 2008년도에 고향납세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공약으로 나오긴 했지만은 제도 도입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실제 2009년도에 처음으로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18대거든요. 19대 때는 법안 자체가 발의가 되지 않았고, 20대 때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나왔고, 여야 망라해서 한 10개 정도의 법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이게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했는데, 논의가 되다가 회기가 만료돼가지고, 다시 21대 때 다시 이제 어안이 발의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9월 22일 날 행안위에서 이렇게 의결이 되고, 그다음에 법사에서 논의는 됐는데 1년 동안 법사에서 네. 계류가 됐습니다. 쟁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길고도 깁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21년도에 최종적으로는 9월 28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지금 또 바로 시행될 줄 알았는데 예. 바로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22년도 시행 안 되고 23년도 시행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예. 지방선거. 네. 지방선거가 22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선심성 답례품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시행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 쟁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네. 10여 년 동안, 15년 동안 이 논의가 되는 과정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쟁점은 대도시의 세금이
농산어촌으로 가는 거 아니냐. 네. 이게 이름이 고향세라는 이름으로 됐기 때문에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근데 기부금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고향세라고 표현하지 않고 대부분 다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이제 표현도 하게 됐고요. 초기에는 단체장들의 어떤 선심성 이렇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단체장이 주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별로 없다 예. 이런 것도 있었고 법인을 기부할 수 있게 할 건지 그다음에 어느 지역 자기 거주지 이외의 지역으로 하는 데도 논란이 좀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업의 어떤 기부 강요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쟁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뭐 장점 많았겠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상당히 홍보도 많이 하고 또 그만큼 기대도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예, 이 딱 통과가 되고 난 뒤에 예.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환영하는 이제 입장들을 굉장히 많이 냈고요. 예. 특히 이제 이게 농산어촌의 어떤 거기에 관련된 단체들, 주민들도 굉장히 이제 기대를 하다 보니까 통과가 되자마자 농민단체에서 당시에 이제 행안위 위원장이었던 서영교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을 감사패요? 예. 하기도 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아. 사실 그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지자체에서는 자체 사업할 비용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기금을 모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사업 범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업 범위를 보면은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이나 청소년 육성 사업,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보건 사업, 그다음에 시민 참여 자원봉사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런 게 복리 정진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 비슷한 시기에 이제 시행이 된 중앙 정부에서 그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을 딱 주고 있거든요. 일부 지자체에. 예. 그거는 근데 주로 보면 하드웨어적인 것들 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에 반해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가지고 모집한 이 기금들은 주로 소프트웨어적이고 복리정신적이고 생활친화적인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작년을 돌이켜 보면 두 지자체, 은행 또는 단체들이 상호 기부를 했다는 보도가 참 많았거든요. 고향사랑 기부제가 일반 기부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고향사랑 기부제하고 우리가 법정 기부를 하는 그런 기부금하고 이 제도를 살펴보면 첫째는 이제 세액공제율의 차이가 납니다. 네.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초과되는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네. 일반 그 법정 기부금은 1,000만 원 이하는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1,000만 원 초과하는 것은 35%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은 자기 명의로만 할 수가 있는데 법정 기부금은 그렇지 않죠. 여러 그 법인이나 여러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네. 나타나고 고향사랑 기부제는 아직은 지정 기부를 할 수가 없고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앞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뭐 우리가 법정 기부는 다 아시다시피 자기가 원하는 단체나 또는 그 분야에다가 기부를 하기 때문에 지정 기부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결정적인 차이긴 하는데 답례품의 문제가 예.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답례품을 하고 또 일반 기부금은 답례품을 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나 재구호법, 정치자금법 이런 여러 가지의 기부에 대한 법률이 되어 있는데 네. 이제 지금 우리가 좀 아쉬운 점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상당히 까다롭게 이렇게 불편하고 이용하기가 까다롭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고향사랑 기부제가 가장 잘 정착한 예로 일본을 두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왜 그런 걸까요? 아까 우리 최성재 소장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2008년도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근데 2008년부터 시행을 하다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다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것은 2014년부터 이렇게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네. 그 기간이 대략 보면 한 6년 정도 경과가 된 걸로 예. 나타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8년 대비해가지고 작년 기준에는 무려 기부금 금액은 약 한 120배 정도가 이렇게 증가했고 120배요? 예, 그다음에 건수는 한 960배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요인이 몇 가지가 있었죠. 예를 네. 들면 그 동일본 대지진 때 네. 그때가 2011년인데요. 그때 이제 그때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고향 납부세 고향 납부 제도에 대한 인식이 많이 이렇게 알려지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한 거 2014년부터 된 것은 공제 상한 제도, 세액 예. 공제하는 부분들을 아주 이제 2배로 늘린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2015년에 가면은 이제 이걸 절차 간소화를 한다 해가지고
고양 납세 원스톱 특례 제도를 갖다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본이 이 고양 납세 제도가 아주 폭발적으로 발전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방금 대표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일본의 경우에는 좀 고향사랑 기부제가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형태의 기부가 해외에서는 좀 활성화된 편일까요? 사실 고향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네. 서구 사회에는 별로 없죠. 그래서 그런 워딩 자체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향 납세제나 고향사랑 기부제를 비교하기보다는 기부 자체를 좀 비교를 좀 할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나라가 기부가 굉장히 약합니다. 영국의 한 이제 자선 지원 재단에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을 때 126개 나라 중에서 기부 문화 수준이 한국이 57위였습니다. 그때까지는 2019년까지는. 근데 또 같은 기관에서 2021년도에 이렇게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2020년 기부 지수를 갖다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114나라 중에서 110입니다. 예. 이 말은 사실상 2016부터 19년 사이의 평균이 57이기 때문에 예. 많이 낮아지는 과정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2020년도로 보니까는 전 세계 그 주요 국가들 중에서 사실상 꼴찌 수준인 거죠. 이 과정이 아마 이제 경제적 요인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우리 그 어떤 문화 자체가 좀 많이 기부나 이런 것들도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이야기 아까 있는데 좀 잠시 좀 덧붙이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확 늘어나는 그 계기점에서 동일본 지진도 있었는데, 사실 답례품을 갖다가 굉장히 30% 제한선이 없이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쟁점이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하면서 다른 지자체 걸 답례품도 막 사가지고 주기도 하는 상황까지 예. 그런 예. 것들이 있었고요. 일본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게 최대 자기 부담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부담률을 최대치가 기존에 2012년도부터 이제 원래는 5,000엔이었습니다. 한 5만 원, 6만 원 정도 되겠죠, 그죠? 근데 2012년부터는 이걸 자기 부담률을 갖다가 2,000엔으로 줄이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부담은 줄이고 아까 말한 세제 혜택은 2배로 늘리는 이런 것들이 이런 세제 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기업한 고향 납세제를 해가지고 지방 창생 의원 세제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법인이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개인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일본 같은 경우는 16년부터 해가지고 법인도 이제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정 기부를 할 수 있게 하고, 분야는 대부분 다 지정할 수 있고 단체까지 지정하는 것도 많은 곳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뭐 해외 사례를 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우리 국내 사례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현덕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고향사랑 기부액이 지난해 동기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작년 한 해 동안을 보면요, 그 전체 지자체 총모 금액이 650억 정도였습니다. 네. 1, 4분기에는 한 135억, 2, 4분기 때 97억, 3, 4분기 때 70억으로 조금씩 하향하다가 4, 4분기 때 346억으로 절반 이상입니다. 4, 4분기 때. 그 중에서 12월 달이 260억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약간 처음에 시작하면서 홍보성도 있고 하면서 좀 많이 있다가 조금씩 줄어드는 과정에 마지막 4, 4분기 때 연말 정산을 겨냥해서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 지자체들도 그때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에 특히 연말 정산 이런 걸 해서. 근데 이걸 이제 올해 이제 자료를 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를 해보면 1, 4분기끼리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 중에는 이제 모든 지자체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가지고 212곳의 지자체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작년 1, 4분기 때가 87억 3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59억 6천만 원, 한 32% 정도가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뭐 작년에 처음이라서 좀 몰렸던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올해도 연말에 결국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은가. 저도 작년에는 1월 달에 했거든요. 네. 고향인 함양에다가 1월 달에 했는데 이 1, 4분기를 단순 비교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고민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요즘 물가 상승이랑 그다음에 이제 경기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비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버리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은 좀 됩니다. 아, 네. 일단 소장님 자료를 찾아주셨잖아요. 예. 그 우리 서부 경남도 전국의 상황처럼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일까요, 그러면? 서부 경남이나 경남은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나요?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전국 상황은
1, 4분기 때 좀 많았고 조금씩 줄어들다가 네. 4, 4분기 때 확 늘어났던 건데 우리는 1, 2, 3분기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작년에. 아. 그리고 올해 1분기도 좀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지자체별로는 이제 전체 평균은 전체를 합산하면 비슷한데 지자체별로는 시군별로는 좀 많이 늘어나는 곳과 많이 줄어든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원, 김해, 밀양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줄었어요. 김해 같은 경우는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요. 좀 늘어난 곳들을 보면은 뭐 서부 경남 쪽에서 보면 진주가 3,8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1.3기 다 5,900만 원 네. 정도로 좀 늘었고 사천시도 4,600만 원에서 6,800만 원으로 산청이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예. 2,900만 원에서 1억 600만 원 정도로 1, 4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서부 경남이나 경남은 비슷한데 지자체별로의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현덕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이렇게 위축된 이유를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얘기 나온 게 이제 국회 토론회에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올해 4월 29일 날 이제 그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한 이제 토론회에서 토론의 주제가 고향사랑 기부제의 기부 편의를 강화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편의를 위한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주제로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온 내용이 이제 지적된 내용을 보면 첫째로는 이제 고향사랑 이음이라고 우리가 행안부에서 하는 그 플랫폼이 네. 단일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한번 기부를 하려 그러면은 15번의 클릭을 해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정도로 힘들고 어렵다라는 네. 문제가 있고 또 독점을 하고 있다 하는 문제가 있죠. 이제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됐고 고향사랑 이음에 들어가서 답례품을 갖다 찾으려 그러면 답례품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찾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 그다음에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그 소비자가 고객이 질의를 하면 기부를 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질의를 하면 그게 피드백이 안 돼요. 대답하는 그런 구조가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한 90억 이상 예. 들였는데 근데 민간 플랫폼이 위기부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전국적인 플랫폼은 아닌데 영광군을 위주로 해서 전남 일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건 보면 아까 15단계의 클릭을 네, 그렇죠. 거치는 게 아니고 여기는 4단계만 가면 기부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해졌다.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고 또 크게 한 가지는 현재 행안부 그 시행 지침에 보면 지정기부 선정과 집행 시에는 시의회에 반드시 협의하도록 이렇게 명시 조항이 있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자율성이나 유연성이 떨어진다 하는 부분들의 지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향 기부제를 이렇게 이제 그 행안부에서 강하게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으니까 위축도 되고 자율성도 침해되고 또 담당 공무원 업무도 가중이 되고 지정 기부 발굴하고 또 모금이 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적어지는 그런 제약될 우려가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발전 방향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나친 그 중앙 집권식 어떤 네. 스타일 시스템 이런 네. 부분들을 갖다 보완을 해야 되고 책임과 권한을 과감하게 지자체에 주면서 어떤 지방분권을 강화시켜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 뭐니 해도 뭐 기부의 편의성이라든지 기부금의 집행에 관한 어떤 그런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그 납세 제도의 성공 요인을 잘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도 손을 놓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고향사랑 기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요. 자, 대표님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부 상한액 확대라든지 지정 기부라든지 여러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그 법률 개정안을 통해서 뭐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23년 11월 7일 날 이제 국회에서 토론을 했는데 이때 이제 행안부에서 모금액 상한액을 갖다 정액하겠다. 네. 또 지금 지나치게 규제를 갖다 홍보에 대한 규제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완화시키겠다. 그리고 지정기부제도 하도록 근거 법률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네. 우리나라도 민간 플랫폼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했는데 이제 올해 2월 1일자로 이제 개정안이 이렇게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생각하는 안들이 얼마나 이제
진화되고 발전했느냐를 이제 따지고 볼 때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 네. 그다음에 답례품은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만 있었는데 최대 100만 원 이내에 그 지역 특산물을 제공한다라는 조항이 또 이렇게 추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제 다행인 것은 홍보 제한을 갖다가 좀 완화시킨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호별 방문이라든지 개별적인 전화 그리고 서신 이런 것들은 못하게 되어 있지만은 문자 메시지나 온라인 모금을 한다거나 사적 모임 이런 부분들은 좀 일어났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는 상당히 좀 약간은 편해졌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기부자가 이제 지자체에다가 기금 사업을 선택을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지정 기부제가 이렇게 근거가 마련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는데,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이제 이 부분은 아직 포함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이러한 법률은 이제 2월 1일 날 개정된 법률은 효력을 언제 가지느냐 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이에 가지는 그 후에 가지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본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일본에서 성공한 그런 원인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충실한 어떤 답례품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기부금이라든지 특례 공제로 인한 공제 한도를 갖다 대폭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세제나 이런 개정을 통해서 절차를 간소하게 하고 유용을 편하게 하는 것, 이런 부분들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번 한 번의 그 개정 법률로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일단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기부액이나 건수를 좀 좀처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개선 방안들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방안들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예, 뭐 크게 뭐 현 제도 내에서랑 그다음에 좀 법 제도를 변화시켜야 될 부분, 그다음에 네. 이제 기부 문화와 같은 문화의 세 가지 측면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현재 제도 내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지정 기부제는 어느 정도 할 근거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냈으니까 이것을 실제 좀 활성화 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근데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기부를 한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좀 실시간으로 좀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기부금을 사용한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확인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것들도 좀 열어두는 것들이 일단 사람들한테 동기 유발을 좀 더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답례품 같은 경우는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지자체들이 많이 노력은 하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특산물이나 좀 더 나가면 뭐 그냥 지역사랑 상품권, 근데 숙박할 수 있는 쿠폰 뭐 이런 것들처럼 사람들이 약간 더 올 수 있게 관계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법 개정이 좀 필요한 거는 우리가 세액공제 자체가 10만 원까지는 전액이고 그 뒤에는 16.5%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고액을 납부하는 사람, 기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올라갈수록 더 많은 이제 세율, 그 세액 공제율을 좀 제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은 이제 세액 공제와 관련된 법 개정이 좀 필요하겠죠.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자기 부담액이 2만 원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금으로 가지고 그것을 대부분 다 메워주는 수준인 거죠. 우리는 500만 원을 하게 되면요, 엄청나게 자기 부담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10만 원 말고 나머지 490만 원에 대해서는 16.5%밖에 공제가 안 되는 거고 다 자기 부담으로 다 가는 거예요. 절대 고액을 할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제 좀 제도가 도입된 건데, 이런 걸 생각해 보면요,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 비율도 있겠지만은 약간 지역에 따른 세액 공제 비율을 갖다가 좀 다르게 세팅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지방 소멸 지수가 높은 지역은 세액 공제를 더 높이는 부분, 이런 것들도 좀 아이디어 차원으로 좀 고민이 좀 되고요. 기부 문화는 아까 제가 이제 뭐 영국 자료를 갖다 이야기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기부 문화 우리나라 굉장히 낮기는 낮은데, 한번 조사를 해본 게 통계청에서 2011년도와 2021년도를 비교를 해서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기부 해본 경험이 있느냐? 2011년도에는 36.4%, 21년도에는 21.6%로 10년 사이에 14.8%가 하락. 하락세. 아까 영국의 자료도 하락세라는 느낌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향후 기부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2011년도에 45.8%, 2021년도에 37.2%.
여기도 8.6% 정도 떨어진. 전체적으로 안 그래도 좀 낮은데 하락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을 되지 않았을 때는 이게 고향 납세자라고 하는 게 결국은 기부 총파이가 있잖아요. 정치자금이나 시민사회단체에 내는 이런 기부 금액의 총파이 안에서 움직이게 되다 보면은 여기에 줄어들고 고향 납세자로 옮겨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기부를 잘할 수 있는 동기가 뭘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예.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하셨듯이 문화인데 이 문화가 이제 그 오블리스 오블리제 어떤 사회적 그런 가진 자의 책임 이런 부분들에 우리나라의 정착하는 게 아직까지도 상당히 미흡하다 이제 그런 부분들의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 측면으로는 본인한테 얼마나 이익이 돌아올 것인가 하는 부분 이 두 가지 측면이 작용이 돼 동기부여가 돼야 기부를 해야 될 그런 생각이 들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고향 기부제는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어떤 문화라고 얘기를 했듯이 이게 자기가 그 고향에 내므로서 또는 자기가 관심 있는 지역에 납부를 함으로써 기금을 내므로써 결국은 주민들한테 복리정진에 대한 그 이익이 돌아간다 이제 이렇게 큰 틀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본이 그동안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해 왔듯이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이제 제도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될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간 그 플랫폼이 위기부라고 하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조사를 했는데 첫째가 세제 혜택을 상향해야 된다. 그다음에 답례품 혜택을 갖다 한도도 올려야 된다. 그게 두 번째로 한 22% 정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기부 지역 제한을 갖다가 폐지를 해라. 이게 한 12%. 그다음에 기부금 한도도 올려달라 하는 게 8%. 그다음에 기부 방법의 다양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 6% 정도 나온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개선시키면 앞으로 기부 문화도 또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이 제도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구 감소의 세수 부족으로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재정.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그 취지만큼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개선 방안들을 논의해 고향사랑 기부가 보다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톡까놓고 톡은 또 다른 지역 이슈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